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끝내고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예상 문제를 보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실전 예상 문제가 지금 우리 교재에 10번까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실전 예상 문제가 교재 없는 내용이나 교재에서 다루는 범위를 뛰어넘어선 그런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괜히 풀어봐야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고 도움이 안 되니까 풀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풀지 마세요. 안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풀지 말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패스하면 그냥 패스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실전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풀지 마세요. 1번 넘어가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미래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적절한 투자 방안을 찾는 합리적인 투자자의 의사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이자율 상승이 예상된다면 지금 돈을 빌리는 것이 부채 비용이 낮다.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지금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럼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물가가 오르면 우리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죠. 당연히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3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나중에 지불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쓰는 게 더 불리하죠.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4번, 이자율이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단기 저축이 장기 저축보다 유리하다. 아니에요. 이게 틀렸죠. 이자율이 떨어질 때는 단기 저축보다는 장기 저축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자율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정기예금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4%인데 뒤에 가면 3% 되고 2% 되고 1% 되고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 지금 4%로 길게 정기예금에 드는 게 낫다고요. 나중에 금리 떨어진 상태에서 드는 것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거죠. 단기보다는 장기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이고.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이거는 그냥 4번 답을 보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운용 후에 명확하게 정해져야 된다. 이게 틀렸죠. 항상 벤치마크는 운용 이전에 정하는 거예요. 운용 이전에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략적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릅니다. 맞는 것이죠.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하고 전술적 자산 배분을 비교하는 걸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1번 소극적인 투자 관리의 방법이다. 맞죠? 전략적 자산 배분은 장기적 의사결정이고 한번 비율을 정하면 다시 바꾸지 않는 거니까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술적 자산 배분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았고요. 2번 증시가 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증시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비효율적인 거 참 효율적인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증시가 비효율적이니까 투자 판단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고 그러니까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증시가 비효율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전략적 자산 배분이 아니고 전술적 자산 배분의 내용이죠. 3번 단기적인 투자 관리 아니죠. 전략적 자산 배분은 장기적인 투자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과소 또는 과대평가된 증권에 투자하여 일정한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투자 수익 이상의 초과 수익을 추구한다.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술적 자산 배분 또는 적극적 자산 배분이죠. 자,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2번, 3번, 4번은 전술적 자산 배분과 관련되는 설명이죠. 자, 다음에 5번이 있는데 여러분들 4번, 사실 5번하고 6번도 사실은 우리 범위를 초과하는 거예요. 범위를 초과하는 건데 5번은 풀지 마세요. 그냥 5번은 풀지 마시고 6번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다음의 각 주식의 확물분표를 분석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문제도 범위를 초과한 거예요. 근데 참고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보고 기대 수익률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각각 확률별 기대값을 가중평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0.4, 0.4, 0.2 호경기, 정상, 불경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0.4, 0.4, 0.2, 0.4, 0.4, 0.4, 0.2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각각 수익률이 20,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 있어요. 20,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돼 있게 이게 A죠. A고 B 주식은 50, 15 이렇게 돼 있어요. 5, 10, 1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요거를 2, 4, 8 이렇게 가중평균해야 돼요.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고 요거는 2에다가 1은 2에다가 2, 5, 10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3% 나오겠네. 이렇게 되죠. 그럼 8에서 4 더하면 12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3이니까 9% 나왔죠. 이렇게 해서 9%가 첫 번째 나왔습니다. 9% 체크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5, 4, 20이니까 2%, 요거 4%, 그 다음에 이거 3%죠. 그러면 4, 3에다가 7에다가 이것도 9네. 둘 다 9%입니다. 둘 다 9%. 자, 그런데 문제는 평균은 9%인데,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9%인데 각각의 데이터를 보니까 A는 뭐예요? 잘 나오면 20% 나오고 못 나오면 마이너스 15%까지 나오죠. 근데 B 주식은 잘 나와도 뭐 한 10% 나오는데, 잘 나오면 15% 나오고 못 나오면 5% 나오니까 이게 뭐야? 편차가 작죠. 그래서 위험은 항상 A가 더 큰 겁니다. B 주식보다는 A 주식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까지 해석해야 이 문제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풀리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이 문제가. 자, 그러면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A의 기대 수익률이 B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높다. 여러분들 기대 수익률이 높아요? 아니죠. 기대 수익률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틀린 겁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자, A 주식이 B 주식보다 높은 위험을 보인다. 변동성 위험을 보인다. 맞죠? 그러니까 A 주식이 B 주식보다 자, 기대 수익률은 똑같은데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잘 나오면 20, 못 나오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편차가 커요. B보다 편차가 크니까 우리가 이걸 위험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니은 맞는 겁니다. 디귿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B 주식이 A 주식보다 높다.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위험 한 단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보세요. 얘가 A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은 B가 A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가 위험이 더 작으니까. 그 얘기인데,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애초에 제가 안 풀려고 했는데, 또 너무 안 푼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는 이거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 측정하는 거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산 배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아닌 것 보시면 자, 투자 대상 자산군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위험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결정에 자산 배분 효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3번은 틀렸죠.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자산 배분이 더 중요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고르는데요. 자, 이건 답을 그냥 보죠. 3번이 답입니다. 전술적 자산 배분이란 시장의 변화 방향을 예상하여 사후적으로 자산 구성을 변동시켜 나가는 전략이다. 아니에요. 사후적인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사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그래서 자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ESG 요소를 반영한 책임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릅니다. 책임 투자 방식은 국제금융감독기구에 의해 규정되며 책임 투자 방식별 세부 기준도 제공됨에 따라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책임 투자로 인정된다라고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책임 투자를 이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규정하지도 못하는 반면에 못할 뿐 아니라 사실 책임 투자에 대한 정의는 GSIA라고 여기다 썼다가 지웠는데 GSI라는 기구가 7개의 기준을 제시했고 그중에 하나만 이상만 한다 하더라도 책임 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1번이. 자, 2번. 책임 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는 무관하며 마케팅 목적이 중요하다. 아니에요. 마케팅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그 ESG 그 경영을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연합에 따르면 유럽의 책임 투자 펀드의 규모는 2020년 감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책임 투자 시장의 축소를 반영하고 있다. 아니에요.
2020년도에 줄긴 줄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어떤 새로운 발전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그린워싱 논란이 확대되면서 유럽을 선두로 환경 영역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상품에 대한 ESG 공시 규정이 강화되고 있다는 거. 4번이 맞네요. 4번이 답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국내의 ESG 공시에 대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유럽의 금융기관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제, 이게 이제 SFDR이라는 거죠. 자, 요것은 2단계에 걸쳐, 2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단계에 걸쳐 시행되며 2단계에는 주요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18개 지표 공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답이고요. 2번 IS 재단이 글로벌 공시 표준화 작업을 주도하기 위해 결성된 ISSB는 기존 TCFD와는 별개로 기후 공시 기준을 수립해 제시하고 있다. 아니에요. 별개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TCFD의 그 내용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봅니다. 자, TCFD는 2021년 개정을 통해 기후 영향이 큰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4가지 산업에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후변화 세부지표 7가지를 제시했다. 아니에요. 자, 사실 기후변화 세부지표는요, 전 산업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국내에서도 자산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기관은 포트폴리오의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아니에요. 아직 의무화가 안 됐어요. 안 됐고 아직은 제도화가 미비돼서 협의 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관리에 대한 내용 오늘 다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나머지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